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피의자인 40대 교사 대면 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사는 범행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소리내 웃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의 한 자회사 대표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죠. 이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취업 규칙까지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일용직 계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 사례와 대처법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어제로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1시간 넘는 최후 진술이 가장 이목을 끌었어요. 예, 이게 최후 진술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77페이지였어요. 그러니까 글씨체 포인트 자체는 커서 글자로 보니까 14,800자 분량됐고 꽤 깁니다. 67분간 진술을 했어요. 그 내용 중에 짧게 국민들께 사과 언급이 있긴 했는데 분량상 대부분은 사실 거대 야당 비판이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또 불가피했다 이런 부분을 좀 방점을 찍었고 단어 횟수들도 지금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 보면 거대 야당이라는 말이 44번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거대 야당인 거고 야당이라고 봤을 때는 더 많고요. 간첩이 총 25번, 위기라는 말이 22번, 북한이 15번, 안보라는 단어가 14번 언급됐습니다. 내용은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로 호소했던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번에도 계몽령 논리를 펼쳤습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이 계몽령 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 대통령에게도 주목이 됐지만 그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좀 화제를 모았어요. 저는 계몽이 됐다. 저는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이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을 뛰어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변호인단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논리보다는 감정적인 것에 치중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탄핵 기각을 전제로 직무 복귀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스케줄 구상을 제안을 했는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이다. 라는 걸 제시했고요. 또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서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이라는 단어도 6번 나왔어요. 그래서 비상계엄 목적은 이미 달성했고 그럼 내가 직무에 복귀하면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어제 이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임기 얘기라든가 복귀, 개헌 얘기는 안 할 거라고 대통령 변호인단들 혹은 대통령실에서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은 비중으로 나왔고 윤 대통령으로서는 헌재를 향해서 마지막 선처 호소의 의미가 좀 더 강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87 체제를 손보겠다라는 얘기는 지금의 이 대통령제, 대통령 직선제가 1987년에 개헌이 된 거니까 그 현행 헌법 체제를 손보겠다라는 뜻인 거고 임기 종료 전에 개정헌법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많은 국가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비해서 승복 메시지는 예상외로 없었어요. 이 승복 메시지가 왜 중요했냐면 뭐 서부지법 폭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제 헌재의 결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됐든 이 사회가 좀 둘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되는 쪼개지는 것에 봉합할 필요가 있었는데 최후 진술에서도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 측은 9명 대리인이 릴레이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짚었는데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인용한 게 눈길을 끌었어요. 네, 박 전 대통령 당시 이 헌재가 결정문에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다라는 보충 의견을 담았었어요. 이걸 그 국회 대리인단인 이광범 변호사가 가지고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이광범 변호사는 당시의 결정문은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 가치를 담고 있다. 지금의 헌재도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승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라 헌재는 헌법에 근거해서 그거에 이제 뭐 내 결론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고 그 외에도 다른 변호인들의 메시지를 좀 보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라거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해서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9명 릴레이 진술이었고 최종 의견 진술은 정청래 위원장이 했어요. 근데 뭐 눈물을 중간에 살짝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 치고 사실 뭐 임팩트가 강하진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사실은 양측 모두가 기존 내용하고 그렇게 별반 다른 게 없고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67분이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좀 어떤 주목도가 그쪽으로 더 가기도 했죠. 국회 측은 그리고 또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틀기도 했습니다. 그 계엄 당일날에 국회 사무처 CCTV 영상을 틀었는데 계엄군이 전력 차단을 이렇게 했다. 라는 거를 부각시킨 거였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평화적 계엄, 뭐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군대를 투입했고 전력을 차단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지켜본 정치권 반응은 어땠어요? 먼저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없이 변명과 망상으로 일관된 진술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짓말, 평화적인 계엄 이런 거짓말을 쏟아내면서 야당을 근거 없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고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정치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진솔한 변론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물론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된 게 좀 국민 앞에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입장도 내놓고 더 이상은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선 안 되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 이 정도로 밝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방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재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국민에 의해 선출된 통에 대해서 탄핵 심판 이루어지는 게 안타깝고 무겁게 생각하고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권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어요. 헌재 결정에 승복의 뜻을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고 화해의 메시지도 없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사실 제가 여야 입장을 전해드렸지만 야당 입장은 불보듯 뻔했던 거고 국민의힘 메시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국민의힘 속내는 사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중도층도 좀 달래게끔 수습해 주길 바라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만 임기 단축 개헌 카드에서는 조금 희망했던 내용이 나와서 긍정적인 반응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죠. 네, 이 항소심이고 이번에 2심입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오늘 오전부터 5, 6차 공판기를 진행하는 건데 먼저 오전에 5차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하고 검찰 측 양쪽이 각각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하고요. 이어서 오후에는 6차 재판인데 이재명 대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항소심도 1심하고 똑같이 이재명 대표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느냐 이게 골자거든요. 가령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이 허위냐 아니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소사실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은 결심 공판 한두 달 안에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그러면 2심 선고가 적어도 이제 다음 달 아니면 늦어도 4월 초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사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재판이 되게 주목받는 이유는 조기 대선하고 그 피선거권 때문인 네. 거잖아요. 굉장히 변수로 작용을 하는 내용인데 다만 또 이 대법원 확정이 조금 늦게 대선보다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이제 1심 판결 유지되게 나오면 일단 사법 리스크 둘러싸고 이재명으로 되겠느냐 이런 이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당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간한 책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의 비화들이 담겨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예, 뭐 정계복귀 신호탄으로 저서를 출간했는데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죠. 시작 출간 전부터 인기 예약 판매만이 인기도 높고 해가지고 관심이 큰데 출판사에서 이 책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역사 현장에 있던 한동훈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14일간의 기록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좀 그게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 책 앞부분이 계엄의 밤, 선택의 시간, 진퇴의 시간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보면 국회로 함께 걸어가다, 국회 본회의장 상황, 12월 5일 밤의 제보, 12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거부,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사퇴하다. 좀 이런 내용이라서 이거 보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슬슬 책을 열어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전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한 전 대표 본인이 한덕수 총리하고 공동 국정 운영하면서 비판받았던 내용,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내 들었는데 그게 좌절됐던 내용, 그런 잡음들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고 그리고 또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재명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된다면 자신의 유죄를 막기 위해서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책에 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엄 전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문자 받았다는 것도 공개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상황인가요? 하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비상사태입니다 하면서 유유 이렇게 우는 표시 있죠. 그걸 하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차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하니까 대통령실 측에서는 최악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 공개를 이 책에 공개를 했고 친윤계는 싸늘한 반응이에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 3월 초에 결정되는데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했고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말로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자숙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반면에 친한계 내부에서는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그러니까 잠시 멈춰 있었지만 이렇게 팬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어제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까지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와요. 네, 어제 마지막 내란 국조특위 여당은 예상대로 공수처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가? 없는데 위법한 수사를 한 거다. 그리고 오동훈의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했다. 이런 걸 조준했고요.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권은 없는 내란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는데 이런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당은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지적했는데 특히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2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비화폰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러니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12월 3일에 계엄이었잖아요. 다음 날에 4일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비화폰 반납을 본인이 사의하고 일주일 뒤에서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노상원 전 사령관도 12월 7일까지 경호처 비화폰 갖고 있다가 반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내란 주요 종사자 휴대전화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누구보다도 검찰이 먼저 나서서 이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고요.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그 F4 회의 긴급 거시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사의를 표했다는 사실도 이날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란국조특위가 이제 활동을 마무리할 건데 28일에 마무리하는데 시작이 지난달 22일에 1차 청문회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다뤘냐. 계엄 당시의 국회 단전 의혹이라든가 수방사 벙커에 50여 명 구금을 검토했다라는 의혹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국조특위가 제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국조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부분들도 많았지만 끝까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사령관, 노상원, 문상호 등등 이런 핵심 증인 대다수가 이 청문회에는 불출석했다라는 점이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의정 갈등 사태가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전 수준으로 제한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거를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협측에 그 비공식적으로 3,058명을 제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 정부 제안을 의협이 받으면 원래 올해 1,500여 명 늘렸다가 다시 1년 만에 그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의협이 바로 받을 것 같은데 의협 분위기가 또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려서 네.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강경파는 이거 잠깐 돌아가는 걸로 안 되고 증원 계획 아예 백지화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1년 잠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백지화하고 정부가 주장한 필수 의료 패키지도 백지화하고 없애고 기존의 7대 요구안 정부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주호 부총리 그 정부가 이렇게 제시를 한 건 지금 뭐 아예 교착 상태니까 파국을 위한 선택인 것 같긴 한데 이런다고 이미 돌아선 의사들이 이걸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사들 일각에서는 동결이 아니라 감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네. 반면에 또 의사에서 일각에서는 사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정부 제안도 그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 지금 이번에 입학하는 의대 신입생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선배들이 첫 학기부터 수업 못 듣게 좀 압박을 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입학하자마자 좀 부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럼 이거라도 일단 받아서 대화를 하면 그래야 의대생들 복귀 길이 열리고 국민들의 지지까지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의사단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도로 정체는 주춤해졌는데요.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낙하물이 있는 만큼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팔곡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서안동 부근 2차로와 갓길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 4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거창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어제 있었던 서울 세종고속도로 다리 붕괴 사고로 인해 34번 국도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평택 제천고속도로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식당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난 21일 날 오후에 발생했는데 고양시에 있는 한 중식당입니다. 피해자분은 그곳의 업주인 60대 여성이시고요. 아마 거기에 이제 그 아드님이 거기 있으셨나 봐요. 근데 어머님이 룸 안에 있다가 사실은 쓰러진 거를 발견했고요. 근데 같이 있던 50대 여성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해서 돌아가시게 됐고, 네. 같이 있던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약물 복용을 한 상태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제3자가 와서 범행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분과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러면 지금 정신이 없는 그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추정해서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럼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려진 게 있어요?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 가해자로 추정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관련된 주장은 말 그대로 뭐 내연 관계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건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면은 사실은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그냥 조사상 어떤 뭐 치정이나 내연 관계로 추정된다라고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온 상태인데 어쨌든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과 지금 체포된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피해자이신 분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그렇죠. 없고 예. 전적으로 가해자가 한 진술에 의한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어쨌든 말다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살인을 계획하고 간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이 나와요. 계획에 두 개가 있겠죠. 말하자면 흉기를 들고 갔으니까 뭔가를 공격해서 사망케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수면제를 가지고 간 것은 같이 죽겠다는 거냐 아니면 범행을 은폐하고 형량을 감리하기 위해서 한 거냐. 이건 사실은 두 개가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결과를 봐야 되는 건데 두 가지 가능성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군요. 네, 다음으로는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소식인데요.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몸 상태가 나아져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면 조사가 곧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고 하늘 어린이에 대한 김하늘 양.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뭐 자해했다고 추정되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금 이제 수술을 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소호흡기 제거했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뭔가 이런 활동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호전이 거고요.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악의 경우는 사실은 정신이 있었는데 그냥 누워만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 그건 본인밖에 모르는 거죠. 네. 어쨌든 경찰은 그 상태에서 수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재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인사건에서는 피의자 조사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미뤄지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죠. 본인 인부가 먼저입니다. 당신 누구 맞죠? 당신 이 사건의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물어봐야죠. 책임이 있습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걸 없으면은 그러니까 조금 황당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피의자 조사는 필수고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부정하는 건 본인의 권리라고 해도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을 해서 자백을 이끌어내건 아니면 증거를 맞춰보곤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조사, 즉 대면 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교사가 범행 후에 응급실에 실려왔을 당시에 소리내서 웃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살인 후 각성 단계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정신적인 장애에 의해서 그런 건지 심리적인 장애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반사회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건지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적으로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아니야? 소시오패스 아니라고 확정 짓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런 어떤 수치하고는 사실은 독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거죠. 다만
과거에 순천에서의 박대성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연쇄살인범들 같은 경우 살인 후에 이렇게 피식피식 웃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징후적으로는 반사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그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관계에서 꼭 네. 이 교사가 그렇다고 보기엔 어렵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 진단을 받아도 형량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은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살인 사건에서도 사이코패스 테스트의 점수와 그의 형량이 딱히 뭐 어떤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교정 단계라든가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때 어느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교정 단계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 형량 단계에서는 이 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여러 판례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만 PCR 테스트는 우리가 말한 대로 보통 앙케이트 조사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투사 검사입니다. 말하자면 그 문항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네. 물어보는지 모르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척도는 0, 1, 2로 척도가 되고요. 네. 그게 스케일이죠. 그렇게 해서 40점 만점 0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주고 이거 풀어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게 투사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속일 수도 있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네. 당연히 그건 자기가 애써 자기 기입식 검사가 아닙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범률이 높을 것 같아서 뭔가 형량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근데 그게 다 가만히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행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형량이 형성되는 거지 그 점수가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또 이번 사건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CCTV를 늘리고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 같은 노력으로 이 범죄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외부인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학교 1SPO 학교 전담 경찰 그리고 네. 말하자면 대면 연계. 근데 지금 범인은 정교사예요. 그럼 이게 맞는 대책인가요? 그렇네요. 그렇죠. 정교사가 우리 아이 잠깐 좀 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그런 보안관이라든가 저기 학교 전담 경찰이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태와 해결책이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CCTV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육 현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정확히 나눠져 있고요. 그 공간은 교사들의 휴식처 아니면 교육 이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무조건 많이 달아. 사실 그렇게 하기도 힘든 겁니다. 교육 현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안전이 필요하다.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CCTV 부분은. 지난 설 연휴에 전북 정읍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게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강력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28일 날 신고가 접수됐는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라고 아들이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찾아봤죠.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근데 조금 더 확대해 보니까 어디에 이제 사실은 살해당한 채 이제 묻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CCTV를 찾아보니까 관련된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해서 체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가 조금 황당해 갖고 좀 네.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어요? 누구였나요? 그것도 이제 이게 돌아가신 분이 있고 가해자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가해자는 자기는 그냥 뭐 벌통 사러 왔는데 사실은 저 벌통을 파는데 좀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내가 화나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은 아니다. 사실은 이 범인이 뭔가 절도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니다. 그러니까 범인들은 자기 위험 거짓말을 많이 하고 피해자를 계속 모욕하고 그거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100% 믿으면 당연히 안 되죠. 네. 예. 그런데 이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에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을 누가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경찰이 유치관리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사실은 이게 많이 보직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도소 같은 데나 구치소는 전문적으로 교도관이 하잖아요. 있죠. 근데 유치관리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걸 붙어서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물론 많은 분들이 전문적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카스라고 하는 상표를 얘기해 거기를 약을 넣어갖고 네. 주머니에 넣고 갔는데 이 경찰 관리하는 경찰이
이거 뭐냐고 그래서 이거 저기 자연강장제 먹으려고 했어요. 그럼 열어보고 뭘 확인해야 되잖아요. 뭐 먹나 보다 하고 했다가 안에서 그냥 마시고 쓰러진 거예요. 어디까지 얼만큼의 전문성이 되느냐 참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관리 부실 맞습니다. 근데 많은 유치인들이 있는데 관리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인력의 전문성이죠. 네. 왜냐하면 계속 보직이 바뀌니까. 또 다음 사건 살펴볼 텐데요. 다음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이후에 2달 넘게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사건이에요. 이게 좀 조금 황당하시죠.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범행을 한 후에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갖고 그냥 결정장애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네. 분명히 이 범인은 굉장히 잘못했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요. 그냥 무조건 멀리 보내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트렁크에 넣고 저 공중 주차장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게 굉장히 잔혹하죠. 네. 왜 빨리 장례를 치르게 하거나 사수하거나 그러지 못 그것도 못하는 종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차에 이렇게 이제 시신을 넣었는데 발견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발견을 말하자면은 이 확인을 해보니까 네. CCTV 보니까 그 차가 사라지고 생활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와스라고 해서 차 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와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도로에 다니는 차는 거의 추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이 지켜보고 그만큼. 있군요. 예, 다 CCTV로. 그럼 어디 있는지 금방 압니다. 가보니까 어디 주차장에 있네요. 열어보니까 그게 이런 확인한 거죠. 근데 시신을 은닉까지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반 살인 사건보다 형량이 좀 더 높은가요? 높죠. 네. 높은데 분명히 변명을 한 겁니다. 결정을 못했다라고. 다 변명입니다. 어떤 결정이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이것도 아. 못했다라고 변명을 할 겁니다. 근데 판사님들이 그건 다 네. 걸러내십니다. 네. 참 계속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예, 예. 이번에는 20대 남성 무리가 한 지적 장애인을 3주 동안 감금하고 폭행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경계성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당하십니다. 실제로는 겉으로는 사실 활동도 하시는데 네. 이런 어떤 일종의 그 무리들이 카드 뺏고 휴대폰 빼서 대출 받고 그러는데 네. 이거를 사기로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현실에서. 꼬여내나요? 말하자면은 뭐 일자리를 주겠다. 아니면 뭔가 같이 뭐 술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이 어울리자. 처음에는 이렇게 어울리자 한 다음에 네. 그 휴대폰이나 카드를 뺏어서 하면은 이게 사기라 갈취로 처벌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의 어떤 결정이 어느 단계까지 됐는가에 대한 걸 꼼꼼히 따져봅니다.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계성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범죄 보호 측면에서 사실 우리는 좀 취약한 부분이다. 그걸 알고 이런 자들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럼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치료비가 이제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해자가 오롯이 그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들한테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네. 하겠죠. 근데 못 주겠다고 해버리면. 그럼 이제 법무부에서 피해자 구조금을 해서 구상을 하는데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 마지막 또 사건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전 세계에 마약을 유통시킨 국제 마약 조직 총책을 현지에서 붙잡았다는 소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마약 사범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겁니다. 로맨스 캠이라고 하는 사기 아시죠? 마치 이제 백인 멋있는 남자인 것처럼 네. 프로필을 갖고는 사실은 범죄자 에이. 집단인데 그걸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마약 운반책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부탁이 있는데 뭐 좀 짐 좀 가져와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게 마약 운반책으로. 이게 지금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마약 조직이 로맨스 캠을 통해서 네. 한국이나 동아시아 쪽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방식에서 로맨스 캠까지 연결된 마약 조직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 나이지리아 사법당국과 연결해 갖고 일망타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압수한 마약이 시가 900억 원이 넘는다고요. 지금은 요즘은 뭐 키로 단위입니다. 거의 1000억 단위입니다.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을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자녀에 대한 칭찬 및 훈육법, 밥상머리 대화법 등이 수록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 요즘은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밥상머리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밥상머리 교육은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하죠. 원래 밥상머리란 말은 차려놓은 밥상의 한쪽 언저리나 그 가까이란 뜻으로 밥상머리에 앉다, 밥상머리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밥상머리는 밥상과 머리가 합해진 말인데요. 여기서 머리는 한쪽 옆이나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밥상머리와 같은 구성의 표현으로 책상머리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책상의 한쪽 자리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용구로 책상머리나 지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현실과 부딪히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만 맴돌거나 문서만 보고 세월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책상머리나 지키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온화한 바람을 타고 날아온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밤에는 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공기가 다시 탁해질 전망입니다. 호흡기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더 오르며 공기는 온화해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 7도, 강릉, 대전, 광주 10도, 대구와 부산, 제주 12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평년 기온을 5도 안팎 웃돌며 포근할 전망입니다. 일요일까지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공기는 차가워서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에는 먼지 한 개인 연무가 끼면서 뿌옇게 하늘이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이 어젯밤 종결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형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호소력 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반성 없이 남 탓과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 2,400여 명은 탄핵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대표는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출간한 저서에서 계엄을 옹호한 당이 돼선 미래가 없다고 강조하고, 계엄을 엄정히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안성고속도로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어요. 네, 어제 오전 세종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죠. 목격자들에 의하면 굉음과 함께 땅이 크게 울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다고 합니다. 붕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4명이 숨졌는데요. 부상자는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중상에 빠졌습니다. 오전 시간대라 교각 아래 도로에선 차량들이 지나고 있었고 자칫 무너진 구조물이 차량들을 덮쳤더라면 인명피해는 더 클 뻔했는데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보전을 위해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있고요. 또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하나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일단 구조물을 고정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자세히 보면 교각 위에 올려진 50m 길이의 보, 이른바 거더 6개가 옆으로 서서히 밀리면서 붕괴가 시작됐는데요. 공사 전문가들은 이 거더를 교각에 올린 이후 고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법이나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건데요. 공사에 쓰인 DR 거더 공법은 이미 10년도 전에 나온 기술이고 시공 편의와 안전성이 높은 걸로 평가받는 데다 이미 최소 150곳이 넘는 건설 현장에 적용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당국은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인 장원산업, 강산건설회 등에서 이번 공사를 담당한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네, 이번 사고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네, 부실공사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작년이었죠. 시공을 맡았던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를 20여일 앞두고 하자가 무려 5만 8천여 건이나 접수돼 결국 대표이사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었는데 이번 사고로 이런 부실공사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해봐야 하지만 하자 아파트로 사과를 한 지 1년도 채 못 돼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향후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엔 대규모 사상자까지 발생해 일각에선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서둘러 입장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요. 발주사인 한국도로공사도 안타까운 사고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나오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요. 또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애플이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무단으로 넘긴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네, 자그마치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애플 대리인은 정확히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 결제 정보 전송과 고객별 신용 점수인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전화번호부터 이메일 주소, 최근 결제, 송금 건수 등 24개 항목인데요. 개인정보위원회가 최근 애플의 법률 대리인을 불러 해당 유출 사건의 원인과 의혹들을 질의했지만 대리인은 담당자 중 퇴사한 사람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 자료도 없다. 정확히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놨고요.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본사에 요청해 보겠다거나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처분은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국외 기업의 본사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면 주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국가 간 양해가 꼭 필요한 데다 국내 대리인들도 홍보나 마케팅 업무 정도만 수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요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국의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애플의 경우 국내에 애플코리아가 설립돼 있지만 제3자인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넓힌 중국 테무도 국내 대리인이 단 3명에 불과한데 한 명당 270만 명이 넘는 국내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셈이고요. 역할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토종기업 입장에선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는데 당장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창구가 유명무실한 셈이라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늘 오전 3시쯤 광주 금남공원 인근 골목에서 5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섰는데 경찰과 마주한 이 남성이 돌연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네. 흉기를 내려놓으라 여러 차례 고지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테이저건을 한 발 쐈는데 이마저도 빗나갔다 하고요. 이후 또다시 달려들어 흉기로 공격을 가했고 순찰차를 사이에 두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포탄까지 발사했지만 위협 행동을 이어갔다고 하고요. 다시 2차 공격을 당하는 순간 두고 합니다. 총을 맞은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고요. 경찰은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고 또 총기 사용이 적법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부 대형 백화점들이 영업시간에 직원 근무 시간에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직원들은 보통 오전 9시 반까지 출근하는데 백화점이 개장하는 10시 반 전까지는 히터를 잘 틀어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참 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백화점에서 만난 직원은 너무 추워서 손발이 얼고 입까지 헐었다며 겨울 내내
감기와 비염이 심해 항생제를 달고 살았다 말하고요.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겨우 버텼다고 합니다. 달고 살았다 말하고요.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겨우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올겨울 내내 몸을 움츠린 채 입김으로 손을 데우고 발을 구르며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 토로했는데요. 추위가 한창이던 이날도 매장의 실내 온도는 6도였고요. 특히 출입문 근처 매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문을 열 때마다 불어닥치는 찬바람에 몸서리를 칩니다. 백화점 근무 특성상 직원들 대부분이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춥다고 패딩이나 두꺼운 외투도 입을 수 없어 그저 안에 옷을 여러 겹 껴입고 핫팩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전기난로나 라디에이터 같은 기구들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건의도 해봤지만 허락되지 않았고 일부 백화점에선 직원용 화장실에는 아예 온수를 잠가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영업시간 전이나 후에도 재고 정리나 청소 등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냉난방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인데요.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 냉방도 마찬가지라 35도 이상 오르는 폭염에도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오전 10시 전에 난방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만 따뜻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해명했는데 데워지는 데 시간이 걸리면 조금 더 일찍 틀면 될 것이고 만약 고객의 입에서 춥단 소리가 나와도 사람마다 달라 어쩔 수 없다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 SNS에선 백화점에서 주차 안내를 도와주는 직원이 한겨울에 얇은 코트만 입은 채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한 고객이 옷 좀 따뜻하게 입혀라 컴플레인을 걸어 패딩으로 교체된 사연도 있었는데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요즘 길 가다 보면 화장을 한 중고등학생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빠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을 시작한다고요. 네, 뷰티 강대국답게 일찍부터 화장품을 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초등생 9천여 명, 중고등학생 4,600여 명 등 총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초등생의 11%,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 답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25%가 사용한다 답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이야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메이크업을 한다니 새삼 놀랍기도 하고요. 네.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나 보니 5학년이 응답자 중 32%로 가장 많았고요. 놀랍게도 유치원 때부터 사용했던 학생도 3.5% 36명이나 됐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선 유치원생 메이크업, 초등 등교 화장 같은 콘텐츠들 흔히 찾아볼 수 있고요. 영상에는 어릴 때부터 화장을 하면 피부가 망가진다 걱정하는 댓글들도 많이 보이는데 화장법을 배우고 싶다 부러워하는 10대 구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제일 예쁠 때다 말해줘도 소용없을 것 같고요. 네. 또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니까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요. 세안 꼼꼼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친구들끼리 화장품 돌렸으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근 알리나 테무 같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된 색조 화장품에서 납과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도 있으니까요. 싸다고 덥석 사지 말고 해외 직구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부 제약사가 다이소와 손을 잡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섰는데요. 약사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네, 정말 없는 게 없는 다이소인데요. 이제 매장에서 영양제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까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일양약품 등 세 곳이 입점했는데 종합비타민부터 밀크시슬, 루테인, 오메가3 등 제품도 다양하고요. 보통 약국에서 2, 3만 원대에 팔리는 제품들을 비싸봐야 5,000원대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성품의 제품을 구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약사계 내부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약사 커뮤니티에는 말도 안 된다, 덕분에 약국 망하겠다 같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약사의 날선 비난을 날리는 글들도 많습니다. 일부 약사들은 전량 반품 신청하려고 싸놨다, 괘씸하다, 남은 재고 소진하면 절대 다신 안 시키겠다, 보이콧해야겠다 같이 불매 운동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 같은 반응의 누리꾼들은 흔히 비싼 게 좋은 거란 인식이 있어 다이소 제품은 꺼릴 법도 한데 약사들이 나서서 먹어도 된다 인증을 해준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최근 소방관들이 불이 난 빌라에서 잠긴 문을 강제로 열었다가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사연을 접하고 답답했던 시민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 설명부터 해드리자면요. 지난달 광주에서 한 빌라 2층에 불이 났는데 당시 검은 연기가 내부에 꽉 차면서 소방당국은 전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라 알렸습니다. 이렇게 입주민 5명이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집들이 있었는데요. 혹여 정신이라도 잃었을까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 살렸더니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 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당국에 요구했는데요. 광주 북부소방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 며칠 새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시민들과 단체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17건이나 됐고요. 500여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주겠다는 이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았다며 성금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영양제를 주고 싶다는 기업의 문의도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북부소방서는 광주소방본부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음만 받겠다 양해를 구하고 기부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소방관과 피해 주민을 위한 마음에 감사할 뿐이라며 행정 예산으로 수리비 문제가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 전 고공행진을 하던 비트코인이 취임 후에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 관세 충격에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밤사이 9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한때 8만 5천 달러 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와 비교하면 20% 이상 떨어진 수준이고요. 한때 이더리움과 리플은 10% 넘게 급락했고 솔라나도 7% 가까이 빠지는 등 대표주들 도 폭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내리는 양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거듭 압박하는 등 관세 정책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1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코인 탈취 해킹 사태로 불거진 안전성 문제도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일용직이라고 불리는 우리 분들이 흔히들 하루만 일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인식되는데요. 실제로는 뭐 당일만 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일용직이라고 부르면서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고용 형태만 일용직이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하게 되는 이제 상용 근로자가 많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는 뭐 쿠팡을 비롯해서 뭐 빠른 배송을 앞세운 이커머스 업체의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노동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쿠팡의 퇴직금 체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마주하게 되는 노동 문제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요. 일용직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많이 뽑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용 시스템이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쿠팡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쿠팡이 항상 뭐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전국적으로 100개에 달하는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용한 근로자 수가 실제 4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서 일용직이 약 50% 절반에 이르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쿠팡 물류센터에 일용직을 고용하는 시스템은 되게 간소화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우선 일용직으로 일하실 분이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회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 알림톡이라는 걸 받게 돼서 일하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일하러 가시게 되면 거기서 교육받고 계약서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제 쓰게 된다고 합니다. 매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면 오래 일을 해도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렵지 않아요? 뭐 주휴수당이나 뭐 연차휴가, 퇴직금 같은 거는 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게 항상 노동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서는 아니고요. 네. 일용직 근로자로서 노동법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주 평균 일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계속 근로 기간 관련해서 주휴수당은 일주 7일간의 근로가 인정되고 퇴직금은 1년 이상이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근로 기간은요, 우리가 근로계약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근무한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게 더 중요한 거군요. 형식은 뭐 일용직을 띄고 있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무 일수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이 어렵진 않아요?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후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정해진 거는 역시나 원래는 일용직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후적으로는 계속 월별로 근로일 근로시간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평균 개념이라는 걸로 계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역산해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이제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 또한 사후적으로 7일에 유지가 됐는지 주를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은 개근, 그러니까 정해진 근로일수를 다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개근을 어떻게 판단하게 돼요? 이게 뭐 계속 일용직이라서 주일이 발생할지 안 할지 예정하기가 속단하기 어렵거든요. 네. 개근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데 노동부에서 통상적 판단을 알려드리면 계속적으로 일주간의 6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일이나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판단도 이러하니까 사실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이라고 하면 근로기간 중에 우리가 소정 근로일을 근무할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을 미리 일당에 포함해서 지급하라. 그것도 가능하다는 게 이제 노동부 입장이어서 이걸 많이 포괄 1급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가 계약서를 쓸 때 이 주휴수당을 1급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용직의 특성상 뭐 사후적인 개념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일일이 체크해서 그달 그주 구조에 계산하는데 이게 사실상 어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급 15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주휴수당까지 포함되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 시 주의할 점은 그냥 1급 15만 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단순하게 기재만 하면 안 되고요. 소정근로에 대한 1급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명시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급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이제 주휴수당의 몇 시간 분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40시간 근무할 때 8시간 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0분의 8이니까 비율로 하면 20%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25년도 올해 연도 최저시급은 1030원이고 여기에 120% 한 금액이 12,036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8시간을 한다고 하면 곱하기 8해서 최소 뭐 96,300원 정도가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용직의 특성상 매월에 매주의 근무 일수가 다를 수가 있죠. 이때는 4주를 평균해서 일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의 기간을 합계로 합산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퇴직자의 총 근무 기간이 1년 8개월 가량 되지만 퇴직일 기준으로 4주 평균 일주 근로시간에 15시간이면 4주를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해주는
방식을 채워줘서 12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 나오면 그 사주가 통째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최근 쿠팡의 한 자회사 대표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체불해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쿠팡이 그 쿠팡 자회사 CFS가 일용직 취업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때 변경 내용 살펴보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먼저 명시를 하고 예외적으로 호혜적 정신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 퇴직 금품을 정했다고 이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 정한 기준을 사주 평균 주당 15시간인 월이 1년 이상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는 사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개월 수가 합쳐져서 12개월이 되면 된다는 거지만은 쿠팡에서 정한 거는 연속해서 12개월이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심지어 근무 일수를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까지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1년 넘게 일했어도 중간에 1개월 이상 단절이 있다면 다시 1일치부터 계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일용직에서 무기계약 상용직으로 계약직으로 바꿀 때도 계속 근로기간이 이처럼 초기화 리셋된다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동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전환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니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산돼야 된다는 점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긴 합니다. 또 취업 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취업 규칙이라는 걸 변경하게 되면요, 우리 근로자 가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거니까 불이익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동부에서는 변경된 취업 규칙을 신고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부실 심사를 한 게 좀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이익 변경 시에는 우리 근로자 가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동조합 아니면 근로자 가반수를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획득하지 못하면요, 취업 규칙이 변경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는 적법하게 동의받지 못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하다는 본 판결이 있었습니다만은 23년도 5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노조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권에 대한 남용이 없다면 유효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취업 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사회 환경 변화나 관계 법령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려고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아무런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무작정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용으로 보아서 이거는 유효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쿠팡 CFS의 사례도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가반 동의가 일단은 없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한 거라서 무효이고 집단적 동의권에 대한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쿠팡의 퇴직금 체불 사태를 두고 노동청들의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최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하루만 일하고 일하는 일용직이를 많이 일한다. 우리가 지금은 이걸 순수 일용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순수 일용직이라고 하면 퇴직금 얘기조차 꺼낼 대상이 되진 않죠. 그동안에 쿠팡에서 수많은 일용직 분들이 다른 노동지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각을 당했던 게 이 순수 일용직이라고 판단을 받아서인데요. 이게 의미 있게 지난달에 이 부천지청에서는 순수 일용직이 아니고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일용직이라고 보아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일용직들의 사회 부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는 건데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1개월 이상 근로
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했다고 하면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연금은 여기에 추가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1개월간의 소득 금액이 220만 원인 경우까지 가입하게 돼서 조금 더 일용직으로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4대 보험 중에 다른 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죠. 이 보험은 하루만 일하게 되더라도 가입하게 되는 의무 조항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일용 신고한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던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세법하고 노동법하고 두 개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직은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개선하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받는 자로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를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금 일했다가 오시는 분들은 세법상으로는 일용직으로 해서 일용직 신고를 해버린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법은 하루를 일하는 사람들을 일용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용직을 바라보는 개념이 다른 거죠. 세법에서는 3개월 이내인 자를 일용직으로 보는 거고요. 노동법에서는 하루라도 일하면 일용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그럼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시간 근로자는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40시간 일하는데 뭐 하루에 1시간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주당 35시간이 되겠죠. 이분은 단시간 근로자예요. 일용직분은 하루 일하러 나오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일용이시면서 단시간 근로자일 수도 있고요.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상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해고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일용은, 그러니까 순수한 일용직에서는 해고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꺼낼 수가 없죠. 하루 일하고 그날의 근로로 종료가 되는 거니까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일용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상용 근로자들처럼 똑같이 일을 시키는 거. 계속 근로 기간이 쭉 이어지면 올 경우에는 이 상용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1급으로 계산된다고만 해서 일용직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외 계산은 일용직이지만 계속 근로 기간이 이어져 왔다고 하면 상용 근로자로서 해고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우, 유연석, 손호준의 너만을 느끼며.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713님이요. 식당에서 일하는데 주 5일 나갑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은 없고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뭐 이게 주휴수당의 조건이 소정 근로일에 만근 개근이거든요. 이때 말하는 이제 소정 근로일은 사전에 당사자가,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그래서 5일 나가는 걸 서로 약속했다고 하면 그 5일을 다 채우시면 만근이니까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만 계약서를 쓰셨다고 하면 그게 포괄 월급제, 포괄 임금제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익명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저희 언니는 LH에서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 내 도서관에서 9개월 계약직으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9개월 일하고 3개월 쉬고 재계약을 합니다. 이거 편법 아닌가요? 퇴직금도 없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편법을 쓰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하셨어요. 사실 이게 이제 편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9개월 이상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다 정규직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9개월 계약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퇴직금은 역시나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조건이 안 되어서 이제 안 되게 되겠습니다. 네. 3550님, 70세 남자입니다. 조경수 관리 농장에서 10년째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주 6일을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은 배우자 통장으로 매월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농업하고 뭐 임업인 경우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지 퇴직금에 대한 조항은 적용되거든요. 그다음에 네.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 오셨기도 하고 뭐 배우자 통장으로 지급받는 거는 사용자가 양해해서 지급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부터 금요일이 아닌 수요일 2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하루만 놓쳐도 따라가기 힘든 게 요즘 정치 뉴스인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긴 시간 또 정치권 움직임의 숨은 의미를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가 시간을 옮겨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해 주실 게스트 소개해드릴게요.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뵈니까 또 다른 기분이네요. 네, 또 새롭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대한 주장을 짚어봤는데요. 계몽령, 부정선거 등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여론재판, 정치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나도 대통령의 계엄 후 담화문을 보고 계몽됐다는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만큼 계엄이 계몽 목적이었다는데 공감하는 의견이 굉장히 소수라서 설사 헌재가 여론을 고려한다 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는 미지수고요. 네. 결국 계엄의 목적이 어떤 것이었냐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엄의 결과로 나타난 포고령이라든지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간 것 이러한 실체적 증거로 드러난 사안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사건 쟁점을 두고 토론을 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제 평의라고 하는데요. 네. 전원이 참석해서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를 하고요.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각자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헌재는 오늘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 평의를 열 예정인데요.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가 되고요. 헌재에는 이제 매일 이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도 거친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루어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평의가 끝난 뒤에는요. 이제 의견 표결을 하는 평결 단계를 거칩니다. 이후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갑니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3월 14일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의견이 크게 대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요. 선고일은 통상 2일에서 3일 전에 공지가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느냐 이걸 정하는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요? 네, 이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이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하느냐 마느냐가 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또 마 후보자가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되면 이 변론 종결을 할지 말지 또 이걸 재개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의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네. 만약 평의에 참여하려면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증거 기록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갱신 절차는 지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다 다시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상당한 시일이 다시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 절차를 밟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윤 대통령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마 후보자가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회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는데요. 반대로 법관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마 후보자가 변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이 되더라도 이 탄핵 심판 자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 후보자는 그냥 평의에 참석하지 않고 현재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현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8인 선고를 진행한 바 있어서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법 쪽에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을 해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나서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어요. 이 같은 카드를 꺼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요. 역시나 본인이 임기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이를 이행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실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기도 하지만 기각될 경우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므로써 여론과 헌재의 기각을 호소 또 설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요. 대통령실 역시 이에 호응하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에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길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힘을 싣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실은 통상 업무 체제에 돌입해서 다시 내부 기강을 잡는 등 대통령 복귀 상황을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개헌과 정치 개혁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임기 단축 개헌이나 정치 개혁을 언급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하고 개헌을 발표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이제 그 전에는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최후 변론만큼은 계엄의 정당성을 언급하기보다 국민 통합 메시지나 또 보다 더 거듭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만약 내가 잘못된 계엄을 했다,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차라리 말을 했으면 기각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갔을 거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이 인용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 변화가 읽힌다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어때요? 네, 탄핵 심판이 종결이 다가올수록 선거를 앞두고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제 당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따라 당 지도부도 조금씩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메시지에서는 조금 기류 변화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기조는 그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애초부터 지도부의 헌재 때리기에는 이제 무게가 실리지 않은 지지층을 염두에 둔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지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대다수 높게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대선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시각 도 있어서 국민의힘이 탄핵 인용에 대해 불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또 한편 친윤계 의원들은 어제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이라도 헌법재판소를 찾아서 윤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들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지지층들의 결집도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층의 민심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 옹호에 일단은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윤계에서는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향후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명분이라든지 정당성 또 민주당
민주당의 패착을 부각함으로써 차기 대선에서 이 탄핵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해 10월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일부 통화 녹음 파일이 어제 전체 분량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더 밝혀진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 전체 분량이 공개가 됐는데요. 앞서 명 씨가 이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 공천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이제 민주당이 공개를 했었죠. 근데 굉장히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네. 당시 윤 대통령은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고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도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번 통화에서 이것과 굉장히 배치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와의 통화에서 윤상현 의원을 언급하면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이 당시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라는 해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대목이고요. 또 윤상현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되자 자신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다시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윤 의원은 그때와 입장이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설사 명 씨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이 또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앞에 공개된 건과 같은 맥락인데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 여사는 명 씨와의 통화에서 당시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성돈 윤한우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반대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냥 밀라고 했다. 잘 될 거다라고 명 씨를 거듭 안심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여사가 공천과 관련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적절치 않았고 경솔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공개적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도부 차원에서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옹호로 가서는 안 되고 선을 긋겠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전략에 대한 고민이 길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국민의힘도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인용 전까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설사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국민들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국민의힘과 별개로 보지 않을 뿐더러 지금 녹취록 공개로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 모두 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관련한 문제여서 여당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어서 거부권 행사까지 벌써부터 시사했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명태균 이슈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특검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셈법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민주당이 애초에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주에 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한 주 좀 늦춰진 건데요. 명태균 특검법 통과 시점을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시점을 고려해서 잡겠다는 셈법입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명태균 이슈로 국민의힘을 공격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재표결에서 부결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대선과 직접적으로 맞물려야 효과가 극대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무조건 부결 방침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상당한 여론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부담스러워한 이슈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요. 그러한 이슈를 되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명태균 씨가 연일 범여권 대선 주자들을 겨냥해서 폭로성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현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 등등
조기 대선 시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네, 방금 언급된 세 사람 중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명태균 씨 관련한 해명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연일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방송 뉴스에 출연해서 이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걸 방증을 하고요. 조급해 보인다, 굉장히 조급해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특히 오늘 검찰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죠. 김한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원래 지도부와 친윤계에서 밀던 후보였는데요. 지금 명태균 이슈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가 최악의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현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홍준표 시장도 오세훈 시장도 당내 경선에서는 사실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명태균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중론인데요. 문제는 본선입니다. 만약에 본선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때리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끝으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네.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단순히 명태균 씨 이슈뿐만 아니라 허은하 전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이미 민심을 많이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의원과 단일화를 할 수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이야기가 자취를 아예 감췄고요.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 때보다 양 진영이 강대강으로 붙을 것이기 때문에 제3지대의 파이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명태균 씨의 폭로성 발언 이상 물증은 여전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데 물증이 없더라도 이 선거를 앞두고 가장 잘 먹혀드는 게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죠. 또 특히 중도층은 이러한 이슈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방송뉴스 인터뷰에서 현혹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기꾼이라고 매도하기에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라든지 이러한 구체적 증언들을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거판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 중심 중도 확장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 대표가 중도층 설득에 성과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세요? 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는 아직 지표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고 한 발언은 허를 찌르는 공격이었다. 전략적으로 수를 잘 뒀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갈 곳 잃은 보수를 민주당이 안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의힘을 극우로 전략시켜서 괴멸시키는 이른바 프레임 전략을 굉장히 잘 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라든지 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도 보수 발언 이전에는 여당의 공격 그리고 이 대표 관련 기사가 모두 사법 리스크라든지 당내 일극 체제였어요. 그런데 중도 보수 발언 이후 완전히 논란 자체가 정치적 이념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가 이를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대표로서 사법 리스크 혹은 일극 체제로 소모적 논란에 휘말려서 스크래치가 계속해서 나는 것보다 체제나 이념, 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부각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거티브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 게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중도 우파 발언은 자신에 대한 대선 구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